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한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승준 기자가 김한정 의원 어떤 정치인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오래 하시다가 김대중 총재의 공보비서로 정치권에 입문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부속실장 등을 거치시면서 국정 경험을 쌓으셨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 영원한 참모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계십니다. 20대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을에 당선되셔서 현재 의정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김대중 총재 공보비서로 시작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고 국회의원은 좀 늦게 되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비서가 정치 인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25살입니다. 예, 그때 시작했죠. 네. 꽤 됐네요, 벌써.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63년생이니까 55세인가요? 그러면 벌써 이제 정치 경력으로 하면 굉장히 오래되신 거네요. 25세부터 시작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역시 그 한반도 쪽에 아주 식견을 깊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또 김한정 의원은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 수행하셨고, 또 미국의 러트거스 대학에서 국제정치 박사과정 수료하셨고, 이제 국제정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뭔가 좀 경전동지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전모가 다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뭔가 한 시대에서 다른 한 시대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 정세의 변화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경천동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죠. 작년 11월 북한이 ICBM 발사를 했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불과 몇 달이 안 돼서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시사를 하면서 대대적인 김정은 이니셔티브 시작이 됐죠. 핵 대치가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는 협상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게 과거 우리 핵 협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핵 위기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번 남북회담, 북미 협상의 국면은 한반도 냉전 구조 자체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기로에 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만들 것인지 또 앞으로 또 위기의 구조화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우리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00년에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우리한테 냉전 구조를 좀 무너뜨릴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왔었는데 그때 놓쳤거든요. 그다음에 18년 만에 다시 온 것 같은데 어떤 감회도 굉장히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성한영 기자님도 그때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같이 평양을 갔었죠. 18년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 전쟁은 없다고 했는데 그때는 조금 판단이 이러셨어요. 소망을 담으셨죠. 그 원대한 피스 프로세스, 평화 그 과정이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 지난주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일 의원회의라고 저로서는 조금 약간 낯선 단체인 것 같고요. 워싱턴에 다녀오셨는데 어떤 분들하고 같이 가셨나요? 예, 우리 국회에는 6명의 대표단이 파견됐습니다. 여당에서는 저하고 최운열 의원님, 여당에서는 나경원 의원, 김종석 의원, 홍일표 의원, 그리고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님 이렇게 해서 6명인데요. 일본에서는 한 10명이 넘게 왔어요. 일본의 의원들이 10명 왔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초당파로 주로 자민당 의원이 중심이지만 다른 야당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미국 하원 그리고 싱크탱크 또 정부 국무부 관계자들도 참여하는. 근데 이 한미일 연례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통역이 없이 영어로만 하기 때문에 보다 친밀하고 아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자는 취지로 했는데요. 원래 한미일 간의
우호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때가 때인 만큼 북미 회담 그리고 한반도에 진행되고 있는 대변화의 전망에 대한 주제가 집중됐습니다. 또 제가 여당의 대표로 갔기 때문에 또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뭐 내용을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으시겠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예, 예. 대략 어떤 분들을 만났고 지금 한반도 정세 변화를 미국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예.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미국의 하원 의원 그리고 전직 의원들도 참석을 했고요. 전 국무부 고위관리 그리고 국방 차관보 또 대중국 전문가였죠. 그리고 회의 끝나고 난 뒤는 또 워싱턴의 스팅크탱크 한반도 전문가들 연쇄 면담을 했습니다. 지배적인 견해는 역시 회의론입니다. 미국 물론 뭐 보수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북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속아왔다. 이번에는 다른 것을 어떻게 보정하겠느냐. 그리고 이 워싱턴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빅딜이 있다 하더라도 핵의 그 전면적인 해체 과정은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보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아마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 아주 치밀하게 제2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들을 지금 시리즈로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국 사람들 한국계입니다만 3명 석방했고요. 오늘 최근 거였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김한정 의원께서는 이제 좀 나름 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주로 이제 미국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좀 이따 이제 북한하고 중국, 일본은 우리 이승준 기자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북한이 우리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약속을 어긴 적도 여러 번 있는 건 아닌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불신의 구조화입니다. 지난 수세기의 역사는 바로 그런 불신 속에서 또 우리가 강대강 대치를 하는 강이라고 북한을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북이 핵에 매달리게 된 과정도 보면은 북의 위기감, 압박감의 대응으로 볼 수가 있죠. 북한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인 불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올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정치 문화적으로 잡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북한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지금 협상에 나온다 할지라도 완전한 그리고 불가역적인 핵 해체는 상당히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회의론도 아주 지배적이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신뢰 구축 과정이 필요한 거죠. 북한의 핵 해체 과정은 북한이 거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우리가 요구한다든지 미국이 또 전면적인 무장 해제에 가까운 조치들을 요구할 때 북한이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비현실적인 요구가 될 수가 있고 또 지나친 기대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체제 안전 보장의 에 대한 안심 그리고 자신들의 그 판단에서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 또 더 이르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그게 이른바 북핵 해결 로드맵에서 속도차 또 이 방법론 차이가 지금 사실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북미 간에 실제로 정상회담이 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후속 회담이나 후속 약속 이행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면적이지만 단계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즉각적인 핵 폐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찰과 금정의
권한을 가지려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상당히 충돌이 있을 수가 있죠.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어떤 미국 사람들의 비호감 이건 좀 해소가 됐던가요?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그간의 이미지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여튼 잔인한 독재자 아닙니까? 미국 미디어에서 비친 또는 아주 레클리스 그러니까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젊은 독재자. 네. 좀 어리게 보고 또 얕잡아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불식되지 않은 것. 어떻게 보면 미국도 당혹스러울 만큼 정상국가의 정상 지도자로 이렇게 변신하는 과정들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북한도 그런 걸 바라고 있고 우리 정의용 특사가 3월 달에 평양을 갔을 때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발언 중에 상당히 주의 깊게 본 대목이요. 우리도 존중받고 싶다.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판문점 남북 회담에서 보였던 그 매너나 그런 태도는 우선 이제 젊은 지도자지만 당정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자신감들을 보여줬다.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북한을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고 또 변해가 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곧 발표될 것 같은데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이 대략 어느 수준의 합의 같은 걸 이룰 수 있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사실 이번 워싱턴에 가서 한반도 전문가들하고 반복적인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가 질문들이 그거였습니다. 성공할 것으로 보느냐. 또 우리도 물었고 미국 쪽도 우리한테 어떻게 보느냐. 성공할 것이다 하는데 대부분의 이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준의 성공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성공하느냐. 우선 김정은이 원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물러설 수 없는 너무 많이 걸어놨어요. 국내적인 정치 문제도 있고 또 본인의 스타일도 있고 그러나 그 성공, 이 북핵 타결에 대한 협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더 중요한 이런 문제가 있죠.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북미 관계 이렇게 협상 그리고 비핵화의 급물살을 탄 배경에는 역시 제1의 공로자는 김정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세 변화. 네. 근데 미국은 이것이 전략적 변화인지 전술적 변화인지 또 우리 국내 버전으로 보면은 야당이 주장하듯이 위장평화 공세인지 아니면 진짜 뭘 해보자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이제 판단이 달라지죠. 두 번째 공로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딜을 받아준 거죠. 과거 오바마 행정부와 차이점을 한 CSIS에서 우리가 토론할 때 한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상당히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원한다면은 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내놓으면 그 다음에 대화에 나오겠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됐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바텀업 방식을 전통적인 그런 방식을 뒤집었다는 거죠. 탑다운 방식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료나 또 전문가들의 그런 보수적이고 또 신중한 접근이라는 틀 안에서의 그런 과거 박스 안에 있던 그런 사고에서 탈피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다. 위험도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세 번째 성공 요인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을 안심시키면서 또 북한도 끌어내는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 이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노련한 협상가로서 또 이 외교통으로서 국제 무대에 상당히 평가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도 이번 이런 사태의 흐름이죠. 이 성공 문제는 한 가지 조언에서 저는 귀담아 들었던 조언이
북핵 문제를 all or nothing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핵 해체, 포기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거를 두 정상들이 만나서 이제 없애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다 없애겠습니다. 그럼 어떤 보장을 하겠습니까? 라는 이런 틀을 박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핵이라는 부분은 지금 드러난 핵이 있고 또 의심받는 핵이 있습니다. 북한은 처음에 부인할 것입니다. 또 실제로 존재 여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우리도 지금 사실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추어졌다고 주장하는 또는 북한이 다 밝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핵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나눠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미 고위 국무부 관리자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 통으로서 북한과 협상들 해온 사람인데 그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입장은 물론 미국 전체를 대변하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이번 북미 협상에서 회담에서 라이트 프리즈만 돼도 성공이다. 라이트 프리즈가 뭐냐? 알려진 핵 그리고 투발 수단인 대륙간 탄도탄을 폐기하는 데 합의하는 것. 딥 프리즈 완전한 동결 그러니까 핵 폐기로까지 가는 부분들은 상호 간에 딜이 형성이 되고 상당한 신뢰 조치들이 이루어지면은 북한도 그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 두 단계를 동시에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는 것은 상당히 과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목은 상당한 부분에서 앞으로 미국에서도 국무부 입장이나 또 백악관 입장 또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또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내적으로도 논란이 있을 부분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향후 북미 회담 또 그 이유를 내다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야, 큰일 났다, 한반도는. 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트럼프 덕분에 지금 한반도에 뭔가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정상회담에 혹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변덕을 일으켜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싱크탱크의 한 또 전문가는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자기들이 걱정하는 것은 도리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이 북미 회담 성사와 또 이래 대중적 성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한 번의 그 드라마에 만족해버리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미국 내 일부의 시각이겠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뭐 국내 정치를 위한 외교적 성공 사례로 만들려는 의욕도 있겠지만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이번에 미국도 이걸 기회로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거와 다른 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양면이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어떤 쪽 방향으로 갈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욕구나 아니면 의지와 보다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겠냐. 바로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또 입장도 있고요. 또 주변국들 중국과 일본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북한이 이런 핵 포기 시사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의 의지 자체가 전술적 변화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미국 측에 인식시켜주는 과정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은 준비가 됐다고 봅니다. 그걸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렇죠. 미국 국무부 또 미국의 거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문제도 있겠네요. 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뜻밖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존재 가치가 좀 적어지고 철수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김한정 의원 견해는 어떠신지요? 2000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가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큰 걱정거리 하나 그리고 상당히 본인이 의식했던 부분의 하나가 북미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네. 북한 미국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주한미군 문제를 실질적으로 거론을 했고요. 이외로 아주 쉽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 이제 김정은의 아버지죠.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면은 주한미군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 이 군사적 안정에는 주한미군도 도움될 수도 있다. 중국을 의식한 발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정일 대통령이 무릎을 쳤죠, 속으로.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까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북한에서는 계속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합니까?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변이 걸작이에요. 우리 인민들의 정서도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대통령이 서울로 귀환하고 난 뒤에 첫 번째 한 일이 당시 대통령인 클린턴 미국 대통령한테 그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미국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추천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은 아니죠. 10월 달에 조명록, 당시 2인자인 조명록 차수. 예. 국방위원장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워싱턴을 가서 클린턴 대통령하고 실제로 협정을 맺습니다. 그게 조인트 커뮤니케입니다. 북미 공동선언입니다. 네. 이 선언문은요, 지금도 미 국무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사일 포기, 당시는 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미사일 포기, 북미 간의 수교를 전제로 한 정상화 협의,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을, 그리고 북미 간의 그 경제 협력, 또 에너지 지원, 그리고 그 문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클린턴 대통령을 평양 초청을 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몇 달 뒤에 미국의 정권 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공동선언은 이행되지 못했죠. 지금 그 프로세스가 반복되는 느낌은 있지만 질적으로 다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우선 핵이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더 심각한 상황에서 재개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와는 달리 양국의 정상, 북한과 미국, 또 우리 한국까지 포함해서 상당 부분에서 인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들이, 정상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은 걸림돌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주한미군 문제는요, 미국 국방부 사이드에서는요, 과거 전통적으로는 대북 억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대북 억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그런 생각들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보다 동북아의 균형추, 특히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적 의미로서의 주한미군의 의미도 새롭게 인식되고 있고, 또 그렇게 재편해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자체는 우선은 북한이 문제 삼고 있지 않고, 미국이 고려하고 있지 않고, 중국도 이를 공개에 거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협상, 그리고 한반도 피스 프로세스 그 자체 걸림돌은 되고 있지 않죠.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평화협정 같은 경우는 한미연합사의 존재 문제나 또 존치 문제가 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주축은 주한미군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이 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모르고요. 또 북한도 어떤 또 변심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바로 충분한 신뢰 조치, 그리고 북한의 안전보장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생길 때 북한이 다시금 거론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자, 전 주로 이제 미국과 관련한 질문을 드렸고요. 이성룡 기자님 이어주실까요? 네, 뭐 이어서 질문드리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핵을 개발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비핵화를 하겠다고, 포기하겠다고 나선 데는 좀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런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다. 상당히 역설적인 그런 말이 나왔던데요. 지금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근본적인 자세 변화는 그동안의 생존을 위해서 핵에 매달렸는데,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변화로
읽혀집니다. 또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이 그런 의사를 표현한 만큼 이제 우리가 핵을 불가역적으로 해체하듯이 북한도 이 평화 과정에 대한 개입과 약속 이행을 불가역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평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지금 지난 남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조치에 대한 상당히 심도 있는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성회담이 열립니다. 지금 선제적으로도 지금 서로 자극하는 도발 조치들을 없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미 군사훈련 같은 것도 전체적인 정세에 자극하지 않은 부분에서 상당한 조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군사적 진료 조치들이 갖춰 나가고 한반도 긴장이 많이 완화가 되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0%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 평화 프로세스도 불가역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보도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2000년에 정상회담 수행하셨으니까요. 네. 김정일 위원장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좀 비교해서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재미있는 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일성 사망 이후에 공식적으로 지도자가 된 후에 7년 차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김정은도 꼭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7년 후에 이번에 정상회담을 한 셈이 됐어요. 그 7년이라는 세월이 꼭 물리적으로 의미보다는 그 지난 7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누렸던 그 절대적 통치력 이런 부분들을 거의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당정 장악력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차이점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그래도 어릴 때 외국 생활을 했고 또 상당히 또 시대의 변화 속에서 뭐 미국 문화, 뭐 농구, 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우선 접촉을 했고 경험을 했고 또 그런 면에서는 훨씬 아버지 세대보다도 유연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주로 보수층에서도 많이 우려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건데 북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뭔가 요구할 것이다. 근데 어쨌든 이건 뭐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지, 뭐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며 또 북이 요구하는 걸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또 풀어야 될 과제죠. 예. 근데 하나 좀 진전된 의미가 있는 것은요. 선핵 포기 후 보장적인 이 패러다임은 좀 깨지고 있다. 이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한테 무조건적인 항복, 그 다음에 이른바 맥시멈 프레셔, 최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그냥 손들고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렇게 현실성이 없고 바람직하지 않았다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성적 평가 속에서 지금 이 새로운 해당 국면이 협상 국면이 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의 핵 포기라는 것은 저는 시일이 걸리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북한의 핵은 우리가 생각하는 핵보다 훨씬 더 급히 만들었고 또 덜 세련된 형태의 디바이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핵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찰하고 찾아내고 모니터링하고 또 해체까지 가는 과정들은 상당한 기술적 개입과 인력들도 필요하고요. 그 프로토콜, 절차들도 합의가 돼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해서 지금 압박하는 것은 협상 전략으로서 마땅하지만 또 여전히 압박 위주의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대로 뭔가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장 수준도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북한의 이 말하는 체제 안정과 이 적대행위 종식이라는 내용이 좀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상회담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른바 딜로서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를 여쭤보면 어쨌든 지금 북한은 중국과 어쨌든 긴밀한 관계도 유지하면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뭐 예를 들어 사드나 주한미군까지도 중국이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에게 중국은 양면성이 있다고 네. 봅니다. 우리의 제1경제교육대상국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한미동맹을 토대로서 기본적인 안보 전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로 나타난 한중 갈등에서 우리는 일방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중국이 정말 화를 낼 때 우리는 상당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도 느꼈는데요. 그러나 다행히 이 문제가 지금 해결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중국도 군사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지배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 안정이 중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남북 미 또는 북미 위주의 이런 외교 협상 구도에 대해서 중국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데 대한 우려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한반도의 평화 레짐, 평화 이 체제의 항구화, 정착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기여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중국도 지금 들어오게 될 거고요. 실제로 북한이 또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두 차례나 이미 최근 잇따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간단한 보충 질문인데요. 네. 북한하고 미국이 수교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를 중국이 싫어하지는 않을까요? 좋아하지는 않겠죠. 또 북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북한은 전통적으로 60년대 중소 갈등 과정에서도 그렇게 등거리 줄타기, 외교를 등거리 했죠. 외교를 예. 해왔고요. 북한은 북한대로 뿌리 깊은 중국에 대한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그 의존에 대한 부담감, 저항감을 또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1989년, 90년 소련 동구 해체 과정에서 북한이 외톨이가 됐을 때 중국이 남한 대한민국과 일방적 수교를 한 것에 대한 굉장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까이는 소위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에서 원유까지 거론하는 경제 보복 조치에 중국이 동조했다는 데 대한 또 서운함과 네.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 전통적인 그런 혈맹 또는 입술과 순망치한 이해관계는 이제 레토릭, 역사의 그 구호라고 봐야죠. 네. 그래도 우리가 미국하고도 뭐 전통적인 동맹이지만 중국하고 수교했듯이 예. 북한도 이제 중국하고 혈맹이지만 또 미국하고 수교하고 이렇게 돼야 균형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줄타기 차원을 하나 더 뛰어넘어서요. 북한이 정말 이번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실용주의 전략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포기하는 것을 그냥 포기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구도가 정말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구도가 딱 맞아떨어질 때는 우리는 최대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정부 또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쪽으로 중재하고 리드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일본 얘기를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어쨌든 한반도 긴장을 핑계로 국내 정치에 활용을 해왔잖아요. 근데 네. 이번 국면에서 사실상 좀 애매해졌고 다시 이제 또 태도를 바꾸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좀 일본을 대해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본은 이번에 한미일 회의에서 일본 의원들이 집중적인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 지금 대륙간 탄도탄 ICBM 협상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IRBM입니다. 이 문제는 미뤄지면은 북의 핵 위협에 일본은 그대로 노출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제기했고요. 두 번째는 납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북일 교섭에서 실제로 걸림돌로 되고 있고 또 본인들의 국내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또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래서 전체적인 이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지가 않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쪽은. 그러면서도 이 전체 흐름은 바람직한 흐름이기 때문에 환영하지도 않을 수도 없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일본의 존재감을
어떤 형식으로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심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는 좀 더 넓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안보 협상에서는 일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핵 문제 해결이라든지 한반도 남북 간의 군사 대치 긴장의 완화에서는 일본의 역할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제재 이후의 국면, 다시 말해서 북한과의 경협 국면이라든지 평화 구조의 안정화 과정에서는 일본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북일 수교도 해야 되고요. 또 북한에 대한 일본의 경제 지원, 협력, 투자 이런 부분도 바람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새로운 차원에서의 그런 협력, 신협력 구도를 우리가 상정할 때는 우리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화하고 끌어들여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처지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이 마침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문재인 대통령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뭘 좀 가장 잘했고 혹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문재인 정부 1년은 여론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거의 압도적인 대통령 지지율, 또 그 이면에 이 지금 국회의 난맥상이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 잘못을 청와대에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협치를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은 전국 운영에서도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절반의 성공이 워낙 지금 중요한 성공입니다. 그렇죠. 남북 화해, 그리고 나라의 기틀을 지금 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정부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급속도로 회복이 됐고요. 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개혁 조치들을 제대로 또 입법을 통해서 정착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국회가 바른 보조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네. 그리고 정치를 오래 하셨는데 좀 개인적인 목표라고 할까요?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고 본인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예. 글쎄요, 저는 뭐 늦깎이 지금 초선 의원인데요. 저는 25살 때 김대중 대통령, 그 야당 총재의 비서로 시작해서 김대중 문화생입니다. 그분의 철학, 또 정신, 그런 부분에 계속 다음 세대도 또 전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심부름꾼인데요. 저는 우선 지금 문재인 정부와에서의 집권당의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할 또 노력을 해야지요.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2의 김대중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나 경제개혁이나 또 전국에 대한 협치 구상이라는 것들이 그랬는데 김대중 정부도 다 그런 걸 이루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제2의 김대중 정부라고 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 문제가 좀 많은 진정과 성공이 있어서 또 정치도 안정되고 남북관계도 안정되고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뭔가 국운 상승, 도약의 그런 계기를 맞았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이제 워낙 급변하고 있어서 김한정 의원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들께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됐습니다. 이 평창이 가져온 기적 같은 이 기회, 바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회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이 되려면 대통령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성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정착되려면 법으로, 정책으로, 예산으로 지원돼야 됩니다. 지금 여야 관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노답입니다. 야당도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사적 전환, 우리 한반도의 큰 대변화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를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저도 야당 의원님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듣고 또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정치인적 노력을 하려 합니다. 한겨레 텔레비전 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